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인도의 특별 경제구역, 그 SEG 관련 자료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SEG가 정확히 뭔지, 또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 같은 건 없는지, 이런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인도의 SEG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수출을 좀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려고 만든 말 그대로 좀 특별한 구역이에요. 아, 특별구역. 네, 인도 본토의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외 지역, 그러니까 면세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하, 면세구역이군요. 네, 2024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인도 전역에 한 276개 정도 SEG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276개나요? 꽤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약 319만 개 정도 됩니다. 319만 개요? 와. 네. 그리고 2025년 1월까지 상품 수출액만 봐도 1,433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야. 이게 인도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와. 300만 명 넘는 고용에 1,400억 달러 이상 수출이라니 진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좀 짚어주시죠. 역시 가장 큰 매력은 세금 혜택하고 또 행정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는 점일 겁니다. 세금하고 절차. 네. 우선 SEG 안에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라든지 원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수입할 때 관세가 안 붙습니다. 아, 관세가 아예 없군요. 네. 그리고 수출로 번 돈에 대해서는 처음 5년 동안은 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요. 100%요? 와,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50% 감면, 이런 혜택이 주어지죠. 근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이 혜택이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조항이라는 게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 일몰조항. 네네, 그건 유의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인도의 부가가치세 같은 GST 있잖아요. 이것도 면제가 되고요. 또 각종 인허가 같은 복잡한 절차들을 한 곳에서 다 처리해주는 단일 창포 시스템,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와, 세금 부담 확 줄이고 복잡한 절차 피하고 특히 인도의 그 행정 환경을 생각하면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겠는데요.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SEZ 제도가 처음부터 지금이랑 똑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발전해온 건가요? 그렇죠. 인도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런 걸 시도했어요. 1965년에 구제라트 칸들라라는 곳에 아시아 최초로 수출 가공구역 EPZ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1965년이요. 생각보다 역사가 기네요. 네, 수출을 늘리려고 시작했는데 여러 규제도 많고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이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SEZ 개념을 도입했고 2005년에 SEZ 법을 만들면서 지금의 틀을 딱 갖추게 된 겁니다. 아하, EPZ에서 SEZ로 발전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수출만 강조했던 EPZ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혜택이랑 자율성을 주는 거죠. 지금은 자유무역지대 FTZ 같은 것도 있고 IT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위한 IT/ITS 특화 구역도 있고 종류가 꽤 다양해요. 그리고 유형별로 요구하는 최소 부지 면적 같은 것도 다 다르고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니까 최근 변화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특히 작년이죠. 2025년 6월 9일에 발표된 그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관련 SEZ 규정 개정.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개정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반도체 관련 SEZ를 만들 때 필요한 최소 부지 요건을 기존의 5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확 낮췄어요. 50에서 10으로요? 와, 엄청 줄였네요. 진입장벽을 낮춘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SEZ에서 만든 건 거의 다 수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강했거든요. 네, 수출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관세를 내면 생산품의 일부를 인도 내수 시장에도 팔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 내수 판매를 허용했다고요? 이건 큰 변화인데요. 네, 아주 큰 변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아시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투자금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본 집약적이죠. 네. 이런 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수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내수 시장이라는 매력적인 옵션을 열어준 거죠.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략적이네요. 실제로 이 발표 직후에요. 마이크론이 구자라트에 10억 달러 투자해서 또 에이커스 그룹이라는 곳은 카르나타카에 한 1,160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첨단 SEZ를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바로 효과가 나타났군요. 네, 정책 변화에 시장이 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단순히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자, 그럼 기업이 인도 SEZ 투자를 생각할 때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276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고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 그냥 SEZ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랑 전략에 딱 맞는 곳을 찾아야죠. 그렇죠. 어떤 걸 주로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자재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지, 만든 물건을 수출하기 편한지, 그러니까 항구나 공항 같은 곳이랑 가까운지, 그리고 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는 쉬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주요 클러스터들을 보면 아무래도 델리 수도권, NCR이나 뭄바이, 벵갈루루 같은 큰 도시 근처에 많이 몰려 있긴 해요. 대도시 주변에요? 네. 주별로 보면 타밀나두가 40개로 제일 많아요. 거긴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좋고 항만 인프라도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IT 허브인 카르나타카나 경제 중심지인 마하라스트라, 여기도 주요 SEZ 밀집 지역이고요. 주마다 특성이 또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 주나 SEZ마다 또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가 다를 수도 있고 특화된 산업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서 좀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인도 SEZ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SEZ는 면세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무기로 해서 인도의 수출과 고용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혁신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SEZ마다 조건이나 환경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정말 철저한 사전 조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죠? 맞습니다.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인도가 이렇게 SEZ 정책을 첨단 기술 제조 중심으로 바꾸고 또 내수 시장 연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들이 인도 SEZ에서 기회를 찾게 될까? 그리고 이런 변화가 길게 봤을 때 이 글로벌 공급망 지도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